만약 당신에게 단 하나의 소원을 이룰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비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망설임 없이 대답할 겁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인류가 탄생한 이래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추구해온 단 하나의 목표.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일하며 돈을 벌고 사랑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행복을 쫓고 있는데 왜 진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을까요? 왜 행복은 늘 저만치 멀리 있는 신기루처럼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이번 승진만 하면 행복해질 거야. 저 사람과 결혼만 하면 완벽할 텐데. 로또에 당첨돼서 돈 걱정만 없으면 소원이 없겠어. 마치 행복이 특정 조건을 달성하면 주어지는 졸업장이나 트로피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원하던 승진을 하고 나면 며칠간의 기쁨 뒤에 더 무거운 책임감과 스트레스가 찾아옵니다. 꿈에 그리던 사람과 결혼해도 현실의 고단함과 사소한 다툼 속에서 환상은 깨어지기 일쑤입니다. 실제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한 연구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당첨 전보다 더 불행해졌다고 답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는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삶의 의미를 앗아갔으며 오히려 더 깊은 고독과 불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행복에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덫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것만큼 우리를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또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되고도 절실한 질문의 정면으로 마주 서려 합니다. 행복의 진짜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척도인 돈, 사랑, 명예. 이것들은 정말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믿음직한 안내자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눈을 가리는 달콤한 사기꾼일까요?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이렇게 살면 행복해진다는 뻔한 정답을 제시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당신이 행복이라고 믿어왔던 수많은 신화들을 하나씩 깨부수는 다소 불편한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환상이 거치고 난 자리에 당신은 비로소 진짜 행복으로 가는 아주 작지만 단단한 오솔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당신이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행복의 본질을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지배해온 가장 거대한 질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돈이라는 이름의 신기루, 행복의 가격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은 생존 그 자체입니다. 돈이 없으면 의식주조차 해결할 수 없으니 돈이 불행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해지겠지. 이 믿음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해치고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며 하기 싫은 일을 꾹 참고 견딥니다. 그리고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늘어날수록 나의 행복지수도 정비례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수많은 경제학자와 심리학자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결론은 우리 대부분의 상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돈은 일정 수준까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계속해서 올라가지만 일상에서 느끼는 기쁨이나 즐거움 같은 감정적인 행복은 연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금액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어느 정도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수준, 즉 생존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는 지점입니다. 그 지점을 넘어서면 당신의 소득이 2배, 3배가 되어도 당신이 느끼는 일상의 행복감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 아닌가요?
우리가 평생을 바쳐 줬는 돈이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의 행복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심리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쾌락의 쳇바퀴입니다. 처음으로 내 차를 샀을 때의 그 짜릿한 기쁨을 기억하시나요? 아마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을 겁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그 차는 더 이상 특별한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저 평범한 이동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긍정적 자극에 금방 익숙해지고 적응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큰 행복을 느끼려면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비싼 명품처럼 더 강한 자극을 계속해서 투입해야만 합니다. 마치 쳇바퀴를 도는 햄스터처럼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리지만 결국은 늘 제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으로 얻는 행복이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사회적 비교라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당신이 연봉 1억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자체로는 엄청난 성취이고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연봉 2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의 만족감은 순식간에 시기심과 박탈감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신의 행복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이 질병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다른 사람들의 완벽하게 편집된 삶, 즉 해외여행, 명품 쇼핑, 호화로운 파티를 들여다보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삶과 비교하고 불행을 느낍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은 언제나 존재하기에 이 비교의 늪에 빠지는 순간 행복은 영원히 불가능한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돈은 행복의 적일까요? 아닙니다. 돈은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돈을 행복의 목표로 삼는 순간 우리는 쾌락의 쳇바퀴와 비교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돈을 행복을 위한 도구로 현명하게 사용할 때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같은 돈을 쓰더라도 소유를 위해 쓸 때보다 경험을 위해 쓸 때 훨씬 더 크고 오래 지속되는 행복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비싼 명품 가방을 사는 것보다 그 돈으로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친구들과 멋진 콘서트를 보는 경험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건은 달아 없어지고 익숙해지지만 경험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평생 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돈을 시간을 사는 데 사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써서 청소나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고 그 시간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의 행복도는 크게 올라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쓸 때 우리는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누군가를 돕거나 선물을 했을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분은 마치 내가 보상을 받은 것처럼 강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돈은 행복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으로 가는 길을 더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돈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의 현명한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행복을 결정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사랑이라는 이름의 안식처, 행복의 뿌리. 만약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면 그 자리를 대신할 가장 강력한 후보는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인류의 모든 노래와 시, 이야기는 사랑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 즉 다른 사람과의 깊고 안정적인 관계는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무려 8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백 명의 남성들의 삶을 추적하는 역사상 가장 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들이 10대 소년이었을 때부터 90대 노인이 될 때까지 그들의 건강과 직업, 결혼 생활 그리고 행복감을 매년 꼼꼼하게 기록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이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예측하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요인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부도 명예도 사회적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50대 시절에 자신의 인간관계에 가장 만족했던 사람들이 80대에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친구나 가족 공동체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았고, 신체적인 고통이 찾아와도 정신적인 행복감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외로움과 고독은 알코올 중독이나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상적인 주장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가 증명하는 명백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왜 인간에게는 좋은 관계가 이토록 절대적으로 중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유전자 깊숙한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무리로부터의 고립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혼자서는 맹수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도 사냥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소속감을 느끼려는 욕구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 강력한 본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깊은 유대감을 느낄 때 뇌에서는 옥시토신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며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즉, 좋은 관계는 우리 몸과 마음의 가장 강력한 천연 진통제이자 영양제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함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관계를 찾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딘가에 존재할 나의 반쪽 완벽한 소울메이트를 만나기만 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행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환상일 수 있습니다. 완벽한 관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필연적으로 갈등과 오해, 실망이 따릅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이 사람은 내 짝이 아니었어라며 쉽게 관계를 포기하고 또 다른 완벽한 상대를 찾아 헤매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주는 관계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단점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그럽게 감싸 안아주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려는 꾸준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한 관계의 핵심은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기꺼이 사과하고 용서하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진짜 힘입니다. 또한 관계의 양보다 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수백 명의 비상적인 인맥보다 단 한 명이라도 내가 가장 힘들고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곁에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의 자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누구에게 쏟고 있습니까? 당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수백 개의 전화번호가 아니라 당신이 새벽 3시에라도 전화해서 울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이름이 당신의 진짜 행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명예라는 이름의 무대, 행복의 방향성. 돈과 사랑 외에 우리가 행복의 조건으로 꼽는 또 다른 강력한 후보는 바로 명예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으며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는 것.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 욕구는 극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좋아요, 숫자와 팔로워 수에 집착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여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전시하고 포장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우리에게 짜릿한 쾌감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칭찬을 받으면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돈과 마찬가지로 아주 위험한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행복의 주도권을 완전히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버린다는 점입니다. 나의 기분과 자존감이 다른 사람의 변덕스러운 평가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됩니다. 어제는 칭찬을 해줬던 사람들이 오늘은 등을 돌리고 비난을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의 평가에 행복의 기준을 두는 한 우리는 영원히 불안과 갈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치 관객의 박수갈채에만 의존하는 배우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며 지쳐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명예 즉 우리에게 깊고 지속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박수갈채가 아니라 내부에서 솟아나는 의미와 목적의식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혹은 세상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믿음, 내가 가진 재능과 열정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깊은 수준의 자존감과 행복감을 안겨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게는 자신을 위한 소비를 하게 하고 다른 그룹에게는 타인을 위한 소비를 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타인을 위해 돈이나 시간을 쓴 그룹이 자신을 위해 쓴 그룹보다 훨씬 더 높은 행복감을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인 동시에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하고 연결되고 싶어하는 이타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적의식은 반드시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발명을 하거나 자선 사업가가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약 교사라면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환경미화원이라면 당신의 땀으로 거리가 깨끗해지는 것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부모라면 자녀에게 사랑과 지혜를 물려주는 것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업의 종류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과 나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스스로 부여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몰입의 경험 역시 내면의 명예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깊이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완벽하게 집중하는 상태, 바로 플로우라고 불리는 이 경험은 우리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줍니다. 몰입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자의식을 잊어버리고 오직 그 활동 자체와 하나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인정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서 오는 순수한 기쁨과 성취감이 우리를 가득 채웁니다. 당신에게 그런 몰입의 순간을 선사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그림을 그리는 것, 악기를 연주하는 것, 코딩을 하는 것, 정원을 가꾸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이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은 외부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결국 진정한 명예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 자신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과정이야말로 우리 삶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행복의 여정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행복이라는 이름의 집짓기, 돈, 사랑, 명예의 조화.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의 조건으로 꼽히는 돈, 사랑, 명예의 빛과 그림자를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집을 짓는데 기둥과 벽과 지붕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셋 중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온전한 집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돈, 사랑, 명예 역시 어느 하나만으로는 완전한 행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를 지지하며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되는 하나의 집과 같습니다.
이 집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는 바로 돈, 즉 경제적인 안정입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집 전체가 흔들리듯 생존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행복도 쌓아 올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기본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기초 공사가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땅만 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다면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그 위에 집을 지어 올릴 다른 요소들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 집의 따뜻한 벽과 기둥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 즉 인간관계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이라도 그 안에 온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면 텅 빈 궁전처럼 삭막하고 외로울 뿐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 공동체와의 깊고 안정적인 유대감은 우리를 세상의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벽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이 관계라는 벽을 세우고 돌보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투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의 방향을 결정하고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는 지붕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명예, 즉 삶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지붕이 없다면 집은 그저 네모난 상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집에 살고 있는지, 이 집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에 대한 방향성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나 자신을 넘어선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하고 몰입하는 경험은 우리의 삶에 깊이와 가치를 더해주고 우리를 진정으로 충만하게 만듭니다. 결국 행복은 어느 한 가지 요소를 극대화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라는 안정적인 기초 위에 사랑이라는 따뜻한 관계의 벽을 세우고 의미와 목적이라는 견고한 지붕을 얻는 것.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행복이라는 집에서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5번째 이야기, 당신은 행복의 건축가입니다. 우리는 이제 긴 여행을 마치고 출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행복의 진짜 조건은 무엇일까? 그것은 돈도 사랑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재료 삼아 자신만의 행복의 집을 지어나가는 당신 자신의 지혜와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행복은 저 멀리 있는 파랑새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들린 도구들을 가지고 당신의 삶이라는 대지 위에 묵묵히 집을 지어나가는 건축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행복의 벽돌 쌓기는 무엇일까요? 첫째, 감사하기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며 불행을 느낍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지금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헤아려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으로 변화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었다는 사실, 마실 물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다는 사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가 있다는 사실, 이 사소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에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감사는 불행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고 행복의 집을 지을 땅을 단단하게 다져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둘째, 움직이기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신체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여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 뇌에서는 자연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드는 화학물질이 분비됩니다. 복잡한 생각에 갇혀 있을 때 몸을 움직이는 것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행복의 스위치를 켜는 방법입니다. 셋째, 배우기입니다.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것은 우리 뇌에 새로운 길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취감과 유능감을 느끼고 삶에 대한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언어 한 문장, 악기 코드 하나, 요리 레시피 하나를 배우는 작은 도전이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고 흥미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완성된 집의 모습이 아니라 땀 흘리며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는 그 순간순간에 행복이 깃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비바람에 벽이 무너지기도 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 좌절할 때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벽돌을 쌓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집을 짓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당신은 당신 행복의 유일한 건축가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 대신 당신의 집을 지어줄 수 없습니다. 그 작은 선택과 실천이 모여 당신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견고한 행복의 성전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